미국에도 뭐 그런 책들이 있어요. 이렇게 노란 책으로 된 거 시리즈, 뭐 바보들도 이해하는 뭐 그렇게 한국도 그렇게 딱 있는데 딱 한 번만 나왔더라고요. 한 번. 원숭이들도 이해하는 뭐 막시즘 책이 딱 한 번만 나왔더라고. 맞아. 레벨이 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도 그럼 요번에 우리 강의 끝나고 여러분들이 원숭이란 뜻은 아니고 원숭이도 이해하는 지적이라는 책을 한번 써볼까.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이 강의 준비하려고 이 지적 강의 동영상 뭐 되게 어려워요.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지적을 어렵게 소비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어렵지만 따지고 보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알게 되면 사실은 좀 더 지적이 우리가 미국에서는 MTV 철학자라고 그러거든요. 그 뮤직 TV에 나올 만큼 그 연예인 끼가 있다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 지적을 어떤 학문, 아카데미의 한 분야에만 가두어 놓고 대중들에게는 지적이 아직은 많이 다가가진 않죠. 너무나 말도 솔직히 지적 안 해도 오락가락하는 경우도 있고 락감을 너무 이리저리 이렇게 소환을 해내다 보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좀 쉽게 우리는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뭐 제가 또 지적을 잘못 이해한 걸 수도 있지만요. 또 잘못 이해하면 어때요? 우리끼리 이해하면 되죠. 자, 락감 개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상상계, 거울 단계라고 그랬죠? 상징계는 그냥 우리가 사는 이 문화계입니다. 일종의 문화 사회, 가정, 이데올로기, 지난주 이데올로기인데 이데올로기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실제계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계. 실제계는 그야말로 리얼리티, 있는 세계 같지만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텅 빈 공간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계는 텅 빈 공간이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상징계를 통해서 가끔씩 나타나. 이제 그러니까 이거 말은 아직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상징계를 통해서 가끔씩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때 캐치해야 돼. 아, 이게 실제 세계구나. 그걸 캐치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개념을 공부했던 게 응시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쳐다보지만 사실은 다른 타자의 눈을 빌어서 타자의 시각을 빌어서 우리가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건 이 모든 철학자들이 다 얘기했지만 그건 뭐 그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네메시스라고 해서 뭐 모방 이런 얘기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명품 백을 든다든가 좋은 차를 탄다거나 할 때 우리는 그것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좋다고 상징계 안에서 그것을 좋다고 말하는 수많은 타자들의 눈을 빌어서 우리가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뭐 우리가 아프리카 흑인들, 아프리카의 그런 원주민들을 비하한 건 아니지만 옛날에 뭡니까? 부시맨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오늘 딱 이렇게 한복판에 갖다 놓고 어느 것이 좋은 백이냐, 어느 것이 좋은 차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은 전혀 모르는 것이죠. 왜? 이 문명이라는 타자와의 교섭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응시라고 하는 개념을 락강이 말한 응시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뭐 제가 예를 쉽게 들어서 그렇게 맥이나 차를 얘기했지만 모든 판단이나 이런 데 있어서 내가 판단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타자의 시선, 타자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일 위에 실제계에는 뭐가 있냐면 대타자가 있어요. 대타자, 큰 타자. 그러니까 이 야구 좋아하시는 그 데지그네이트 히터, DH 대타자가 아닙니다. 이건. 큰 대자입니다. 그야말로 대타자. 영어로 영어책에서 그냥 이 타자는 일반 타자는 아더라고 쓰고요. 소문자로. 별거 없어요. 그냥 이거는 아더라고 대문자로 아더라고 씁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몇 번 얘기했지만 니콜 키드만이 나오는 아더스라는 영화 아세요? 귀신 영화? 그 영화가 보면 뭐죠? 이때까지 귀신 영화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귀신을 무서워하는 게 귀신 영화였어요. 아더스 보셨죠? 네. 아더스 보면 기억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도 이제 영화를 처음 볼 때는 뭐 그거 이제 식스센스라고 저기 그 누굽니까? 브루스 윌리스 나왔던 영화에서도 한 번쯤은 소개됐던 개념인데 아더스에서 더 정확하죠. 그러니까 그 귀신이었어 사실은 주인공이. 우리가 영화를 보다 처음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야, 저 니콜 키드만이 새롭게 이사 들어온 집에 귀신이 살고 있나 보다. 이제 전통적인 그 귀신 영화의 문법을 따라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영화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뭐냐면 실제로 니콜 키드만이 귀신이었던 거예요.
근데 영화 제목이 Others에서 타자들. 영화 제목 만들 때 그냥 영화에서 다도 하면 그냥 다른 이들 타자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 영화 자체도 귀신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귀신을 봐왔잖아요. 이때까지 우리가. 귀신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귀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저는 귀신 같은 존재를 믿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있다고 우리가 여기 다 이제 있다고 전제를 할 때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인 줄 알잖아요. 우리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귀신이 있다고 전제를 할 때 귀신들이 볼 때 귀신이 주체인 거예요. 저것들이 우리 세상에 와서 지들이 살아있는 목숨처럼 걸어다니네, 살아서 걸어다니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타자와의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타자와의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수많은 작은 타자들이 모여서 큰 타자 하나를 만드는데, 큰 타자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느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느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느님의 시각으로, 여기서 하느님이 뭘까요? 어떤 이성, 이데아일 수도 있고요. 사회 규범일 수도 있고, 다 그 규범, 그 대타자의 눈으로 세상을 다 재단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자 위에 대타자가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난주에도 말했던 그 주체의 궁핍이라는 지적의 용어, 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포스모더니즘하고 똑같잖아요.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내가 없지만 있고 또 객관적 실제도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고. 왜 이런 고민이 시작되냐면 말장난이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기병 씨가 공격을 시작할 텐데 말장난이라고. 말장난이죠. 왜 이런 고민을 했냐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주체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야. 대상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도 아닌 거예요. 주체 중심으로 살아가면 인간의 아집만 늘어나고, 대상 중심으로 살아가면 인간이 예속만 되고, 또 이성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계몽한답시고 함부로 조금 문명이 뒤떨어진 국가들을 수탈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급기야는 20세기 중반에 1930년대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그 엄청난 세계적인 재앙을 다 이성의 힘으로 한 거예요. 계몽의 힘으로. 그것이 다 발전돼서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아닌 거예요. 철학계에서 막 고민이 시작된 거야. 이게 옳냐 저게 옳냐. 왜냐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문명의 형성과 이제 관계를 맺거든요. 그러니까 지적이라는 사람이 20세기 후반에 1900년대 후반에 딱 나타나가지고 한 1992년부터 이 사람이 활동을 시작했으니까 다 틀렸어. 주체도 있어. 그런데 항상 궁핍한 존재야. 타자, 대타자, 하느님이란 존재, 이데아란 존재, 이성이란 존재도 있어. 그런데 실제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 텅 빈 실제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락당, 그러면서 지적이 얘기하는 거는 어떤 변증법. 그러니까 해겔의 변증법은 정반합이 늘 이렇게 가는 거라면, 이렇게 한 지점을 지향하는 거라면, 지적은 모든 걸 다 변증법적으로 불어요. 이게 주체와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물질과 정신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해겔의 전통을 지적이 자꾸 되살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쪽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이데아나. 여전히 세상은 그래도 하나의 원칙은 있어야 된다. 하나의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한 점이 있어야 된다는 걸 전제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해겔은 이제 지적은 늘 그러거든요. 자기의 철학의 첫 번째 목표가 뭐라 그랬죠? 해겔을 다시 되살리는 거예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 시절에 한물간 해겔을 되살린다는 거예요. 되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변증법을 막 살리는데 어떤 변증법이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합은. 이건 대타자야. 그러니까 있는 듯 없는 듯, 있어야 되기도 하고 없어야 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정반 두 개의 어떤 주체와 대상 간에 끊임없이 네가 옳니 내가 옳니, 네가 원칙이니 나는 궁핍돼 있고, 너를 통해서 나를 보고 나를 통해서 너를 보고 하는 그런 변증법적인 투쟁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적이 왜 이렇게 수많은 책을 쓰고도 그 책이 여전히 팔리냐면, 어떻게 보면 정말 현학적일 수 있죠.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말장난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만큼 지금 현대사회가 고민이 깊다는 거예요.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어떤 철학적 기초를 누구로 삼아야 되느냐. 해겔로 삼아야 되는지, 칸트로 삼아야 되는지, 플라톤으로 삼아야 되는지, 아니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삼아야 되는지, 니체로 삼아야 되는지, 고민이 있던 차에 해겔을 지적이 걸 절묘하게 해결을 해준 거예요. 락강이라는 사람을 빌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정통 철학자들이 보기에는 좀 불만인 건 사실이죠. 욕도 많이 먹고. 그리고 너는 뭐 했는데 하고 질책은 잘 피해가요. 뭘 하느니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역사에 도움이 된다. 이런 주장도 해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괜히 어줍지 않게 하는 척 하다가 뭐 그건 오히려 죽도 밥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3장의 제목이 말씀드렸듯이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그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 조롱하던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 한 말인데 여기서는 이 말이 조금 좀 긍정적인 의미로 예수에게서 그 용서의 의미 뭐 그렇게 쓰였다면 조금은 좀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이제 3장은 주로 뭘 얘기하냐면 주의상스라고 하는 개념을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어겠죠, 주의상스. 이게 향유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기름 향유가 아닙니다. 즐긴다는 향유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값비싼 향유를 할 때 그 기름 향유로 나들의 향의 그 향유가 아니고 즐긴다는 향유입니다. 영어로 하면 enjoyment, 불어로 하면 이제 주의상스 그렇게 쓰게 되는데요. 자, 이 주의상스라는 개념이 오늘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로 상징계에 있으면서 실제계를 볼 수 있는 어떤 수단? 표현은 수단? 하여튼 표현은 좀 그렇죠. 수단? 동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향유. 그러니까 왜 즐긴다는 표현을 쓰냐면 이제 락강이나 그 락강의 또 스승이었던 그 프로이드나 또 지젯도 그렇지만 굉장히 성적인 코드를 많이 철학에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향유라고 하는 것은 성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오르가즘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걸 향유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어떤 주고받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우리 다 어른들이니까 오르가즘에서 순간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순간적인 넉나감 거기서 즐겨지는 향유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젤은 많이 그 개념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결국은 이건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우리 한국 영화 중에 한 7, 8년 전에 그 노인들의 성생활을 다룬 영화가 있었어요. 약간 다큐 비슷하게 독립영화 같은 거. 제목 먼저 기억나세요? 죽어도 좋아. 진짜님 신문에 나갔어.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들 하면 항상 성에 사각지대 있고 노인들이 그런 거 얘기하면 주책 맞다 그러지만 그 영화에서 노인들의 성도 충분히 아름답고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교류, 육체적 교류가 아니라 정신적 교류가 될 수도 있는데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이 체력도 딸리고 주변에서는 비아냥거리고 하니까 이제 죽어도 좋아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주의상스는 향유이면서 중간에 죽음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게 이제 아직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더 쉽게 말해서 이거는 자기 부정인 거죠. 자기 부정인 겁니다. 자기 부정을 통해야만 우리가 상징계에 있으면서 실제계를 언뜻 볼 수 있으면서 보편적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편적 진리는 뭐가 보편이냐? 이데아가 보편이냐? 하느님이 보편이냐? 그게 아니라 그냥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가. 여전히 이제 말이 돌고 도는 겁니다. 지들의 말은. 그런 고민을 이해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말만 돌리는 거 아닌가 하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2장 오늘 3장 그러니까 3장 4장을 다 같이 섞어서 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자기 부정이라는 게 뭐냐면 왜 죽음이냐면 내가 그동안 상징계를 살아가면서 느꼈던 모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정말 과감하게 부정하는 건 죽음 같은 거예요. 그 최근에 한국의 여고에서 있었던 그 부정 아버지가 교무부장이어가지고 이분이 그 딸들 쌍둥이 딸을 위해서 이제 위에
아시죠? 그 사건은 다 학교에서 몰래 이제 비밀 숙명여고 출신인데 학교 밝히지 마세요. 저 있잖아. 그 눈치 없이 내가 알면서도 그러는. 뉴스 맨날 나오는데. 그러니까 최고 명문? 아니 그게 진짜 대치동으로 이사하면서 최고 명문. 공립 중에서 최고 명문이래요. 그 학교 선생님 이름도 돌아다니더라고요. 현씨더라고, 현씨. 선생님 학력도 돌아다니더라고요. 홍대 미대 출신의 미술 선생님. 그러니까 이 보통 우리 학교 다닐 때 기억하면 이 예능과 선생님들이 교무주임 되는 일은 그렇게 드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분이 또 행정력이나 이런 또 이런 처세에 뛰어났던 분인 것 같아요, 보면.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분은 상징계에 휩싸여 살아서 부정을 저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딸들은 적어도 요즘 그 뭐 내신 뭐 종합 뭐라 그러죠? 뭐 종합평가제인가 그래서 본고사를 안 보고도 내신으로만 대학을 갈 수 있으니까 숙명여고 같이 좋은 학군에서 문과 이과 1등하면 뭐 문과 1등은 당연히 서울법대 가는 거고 이과 1등은 당연히 서울의대 가는 거죠. 뭐 한국 사회에서는 그게 하나의 정해진 그 루트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싶었겠죠. 서울밖에 없었습니다. 아 맞아, 학부 없어요. 죄송합니다. 서울대 경영학으로 경영학과 경영학과에서 뭐 입시 부정 한번 나와야 되는데 하여튼 그게 의대도 없어졌죠. 의대는 있긴 있고 걔는 예과로 있는 거겠지. 예과. 아니 그러니까 그 학부로도 있고 걔는 전문 대학원으로도 있고 두 가지 루트가 근데 있고. 뭐 의예과 없어졌어요. 아니 그러니까는 아까 로스쿨처럼 말씀드렸죠. 여기 그러니까 4년제 예과가 있고 저는 6년제로 다 했잖아요 의대가. 근데 그 의학 전문대학원이라는 대학원으로 4년을 해야 돼. 그럼 그런데 4년하고 4년에 그러니까 로스쿨이라는 것도 일종의 이제 전문대학원인데 이제 법대만은 법학과 학부 법학과를 없앤 거죠. 맞아요. 자 그건 뭐 이렇게 자꾸 또 이 학력사 이런 거. 자 그러면 거기서 죽음이란 건 뭐냐면 내 자식들이 사실 자식들의 미래를 핑계대지만 그거는 부모들의 그 사회 속에서 의시됨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뭐 포기했어 라고 하면 그게 향유라는 거지. 근데 포기하면 없어 사실은. 또 이게 약간 건 이 지적의 개념은 아니지만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그걸 포기하면 사실도 아무것도 아닌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통빈하고 이 통빈은 다르지만 이해를 돕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분이 자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고 니들 머리는 뭐 문과에는 전교 51등이고 이과 딸은 전교 120등이고 이제 그 집 딸 셋nem이 성적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아주 앞으로 걔들도 살아가는 것도 요번에 똑같은 성적이 나왔다면서요. 아버지의 그 부정 없이. 예. 그러니까 뭐 그 아버지 걱정 때문에 뭐 공부를 못해서 그렇다는데 그런 강남의 치열한 그 학교에서는 웬만 공부해서 석차 한 등 올리기가 힘든답니다. 다들 죽어라고 공부하는 애들이니까. 그런데 1등 하던 애, 50등 하던 애가 갑자기 반 50등은 물론 아니죠. 요새는 30명밖에 없습니다, 한 반. 그러니까 요즘은 50등 중간하면 15등이고요. 반에서 10등 하면 대학 못 간대요. 10등 하면 하위권이구나. 지금 우리 때는 완전 10등 하면 상위권이었는데. 저희 때만 해도 15등 정도 하면 인서로 갔어요. 강남에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5등 하면 대학 가나? 이런 분위기. 근데 자기 부정이 이 향유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이거는 다른 것으로 치환되지 않아요. 치환이란 말이 너무 어렵든 대체되지 않고, 대체되지 않고, 나뉘어지지 않고. 이런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서는 내가 기쁘고 요즘에는 기쁘지 않고 이렇게 나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죽음을 건 모험이에요. 사실 죽음을 건 모험입니다. 한국에서는 자기 자식에 대해서 어떤 가난해서가 아니라 모든 여건이 되는데 자식을 사교시킬 여건도 되고 모든 것이 다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것이 또 우리가 복잡한 문제가 있겠죠. 자식이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의 문제도 따르겠고 그렇지만 그건 죽음과 같은 거예요. 일종의 그래야만 또 실제계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진리는 또 영원한 진리는 아니라는 게 지적의 말이기도 하고요. 자,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은 예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란 걸 다 압니다.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또 광주리가 많이 남았다. 그 얘기 잘 아시죠? 네.
그러니까 향유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래서 지적이 아마도 성서를 많이 인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향유라는 것은 뭐냐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세례 요한이 죽은 뒤에, 그러니까 예수보다 먼저 세례 요한이 헤로드한테 잡혀서 사형당하잖아요. 복음서마다 위치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 오병이어의 사건 전에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그 죽음의 공간에 백성들의 허탈함.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이제 예수는 반사 이익을 본 거죠. 만약에 세례 요한이 안 죽었으면 예수를 이렇게 수천 명이 쫓아다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고 따르던 아주 그냥 청빈한 지도자가 죽으니까 예수를 따라가는데 예수는 거기서 뭐를 제시를 했냐면 세례 요한과 달리 세례 요한은 정치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고 또 약간의 원론적인 발언들, 뭐 예를 들어서 요즘 같으면 뭐 이대한이 뭐 이런 얘기들 했을 법한 사람인데 예수는 안 그러거든요. 거기서 그냥 먹을 거 줘버리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그냥 기적 같은 일로, 그렇죠? 거기서 예수가 제일 잘 캐치한 거는 백성들의 욕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캐치한 거죠. 백성들은 사실 그때 배고팠습니다. 백성들은 배고팠고요. 예수는 걸 먹이고 그 다음에 기적을 베푼 게 뭐냐면 남았다는 거죠. 그럼 그때 사람이 한 5천 명 더 와서 12광줄이 남은 걸로 또 먹었다. 그럼 또 남았어요. 그게 성서의 세계관이에요.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묻지 마세요. 성서는 과학이 아닙니다. 또 남았어요. 이게 뭘까요? 저는 그것을 어떤 향유 사건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이 다 먹을 걸 즐겼는데 나눠지지 않고 남았어요. 그리고 그건 죽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고 이제 조금 뭐 교회 안 다니는 분들한테 좀 미안한데 잠깐 성서 해석을 좀 위해서 하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의 이런 일생에 쫙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 끝에 가서 예수가 예루살렘에 잡혀가고 끌려가고 순환당하고 마지막 만찬하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다면 그래서 마지막 만찬이라는 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그 제자들하고 한잔하는 거예요. 제가 예루살렘 여행을 갔을 때 보니까 확실하진 않지만 이제 가이드들 설명을 들으면 요 부분이 그 예수가 마지막 만찬을 했던 장소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이 그 앞이에요. 언덕에서 이렇게 분지를 내려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날 2000년 전 그날이 쫙 오버랩 되더라고요. 저는 항상 모든 게 술하고 오버랩이 돼가지고 그 제자들이 아마 거기서 술들을 거나게 취했을 거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예수 앞에서 가는 거지. 뭐 부르고 갔겠어요? 2차. 산자여 따르라. 이러면서. 그래서 그거 같다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은 물론 요한복음도 마지막에 가면 그런 일정이 다 나와요. 마지막 예루살렘 때 일주일간 일정이 나오긴 하는데 전체 구조가 그냥 예수의 순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의 그 마지막 만찬,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마지막 만찬 사건으로 요한복음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마지막 만찬이라면 예수가 자기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 향유, 마음껏 향유하라. 그래서 이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고 실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라. 이런 이제 부름인 거죠. 그러니까 성서를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저는 이 일부 진보 진영의 신학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불만인 게 뭐냐면 이 근본주의자들이 잘못 해석한 거를 가지고 그걸 그냥 잘못 해석했다 이렇게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같이 부안해동을 해.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그들도 성서의 권위를 무시해버려요. 진보진영. 그게 아니라 진보진영은 당신들의 성경 해석이 틀렸어. 이렇게 나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수는 욕망에 충실했다. 오히려. 그러나 그 욕망을 자기 죽음을 통해서 단순히 먹고 사는 욕망이 아니라 어떤 구원의 욕망 이런 걸로 바꿔놨다. 그 구원의 욕망이란 건 사실 또 보이지 않잖아요. 뭐가 구원이에요? 목사들은 설명 못하잖아요. 뭐가 구원이고 뭐가 해탈이에요? 설명 못하잖아요. 그거야말로 텅 빈 실제인 거지. 우리는 텅 빈 실제를 찾아서 가는 거죠. 최근에 뭐 그 페이스북에서 뭐 한 몇 달 됐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분이 그 성경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건 조금 요 얘기하고는 다른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가 이제 멀리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라 예수로 상징되는 어떤 이제 예수가 예화를 들죠. 비유를 들죠. 그러면서 어떤 한 농장 주인이 있었는데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한테 이제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라고 큰 돈을 맡기고 갔는데 5달란트 돈을 남긴 사람은 가진 사람은 또 5달란트 남겼어.
10달란트도 또 사업으로 10달란트를 남겼어. 근데 1달란트는 그걸 주인 거니까 내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고 땅에 묻어뒀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고 쫓아냈어. 사실 저도 설교할 때 그분이 참 어렵습니다. 완전히 예수가 이 비유든 게 완전히 자본주의잖아. 또 많이 남긴 놈은 칭찬해주고 조금 남긴 놈은 완전히 아예 못 남긴 놈은 무능한 놈으로 하고. 사실 어려운 건 사실인데 최근에 뭐 저랑 페이스북으로 교류하는 분들은 다 저랑 생각이 비슷한 분들인데 오히려 그 복음서의 정신은 1달란트를 그냥 묻어둔 사람을 오히려 예수가 뭐 키워줬다, 뭐 인정해줬다. 근데 저 그렇게 억지 해석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예수도 그 당시 욕망에 농민들이 제일 이해하기 쉽게 그냥 최선을 다해 살아. 그냥 일단. 그러나 그 욕망을 이제는 더 영적인 욕망으로 승화시켜봐.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그걸 자본주의적으로 예수가 뭐 자본주의가 뭔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꾸 진보진영 사람들이 예수를 옳다고 전제를 하고 자본주의를 그러다고 전제를 해보니까 이 두 개가 모순적으로 만나니까 억지 형태 해석을 하면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을 욕한 게 아니라 또 막 뭐 성서 인용하고 뭐 원어도 인용하고 그렇게 써져 있지도 않았는데 저는 그 핵심 본문은 뭐냐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1달란트 남긴 사람 너 왜 이랬어? 그러니까 난 주인님은 그냥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그냥 주인님은 그래도 다 돈 벌리는 줄 알았죠. 그러니까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나도 가만두면 주인님처럼 이렇게 그냥 다 풍성하게 되는 줄 알았죠. 그래 그 말을 하거든요. 그 종이 1달란트도 숨겨둔 종이 그때 예수가 그때 빡이 예수가 아니죠. 비유된 그 농장 주인이 이제 예수죠. 사실은 하나님일 수도 있고 예수일 수도 있고 요즘 말로 이제 빡친 거죠. 빡친. 빡이 도는 거지 그야말로. 아시죠? 빡이 돌았다는 말. 화났다는 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계셔가지고. 자,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냥 예수는 너희들만 힘드니 나도 힘들어. 내가 이때까지 그냥 놀고 먹은 것처럼 보이니 약간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오히려 파트너십을 야 나도 힘든데 니들도 좀 도와줘. 뭐 그 5달란트 10달란트를 뭐 하나님 나라 사역에 필요한 그런 걸로 볼 수도 있고 그런데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했니? 내가 놀고 먹은 줄 알아. 너도 좀 힘들어. 약간 이런 얘기로 저는 해석을 하는 게 더 원칙이 맞다고 보는데 약간 이제 좀 교회 얘기로 가서 또 교회한테 예수님은 놀고 먹었잖아요. 그 양반도 힘들었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만큼 와서 놀고 먹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돈도 뭐 노동도 했나 봐요. 아니면 뭐 헌금이 들어왔겠어요. 그런데 뭐. 왜냐면 가룟 유다가 그 항상 돈주머니를 찾고 있었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죠. 왜냐면 예수 제자 그룹에는 마태라고 하는 그 세리 출신의 주판, 요즘 말로 하면 주판 잘 챙기는 사람이 있었다고. 근데 마태한테 그걸 안 맡기고 가룟 유다한테 맡겼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초기엔 굉장히 합리적이고 신뢰를 받았다는 뜻이겠죠. 아니면 마태가 내가 이 푼돈 관리할 사람이냐, 세무서 있던 사람인데 이랬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자 주의상수 이해되세요? 그냥 그 오병이어 기적에서 이렇게 나뉘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상수는 이례적인 게 아니라 끊임없이 실제계를 보게 해주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기 때문에 이걸 반복해요, 반복. 그러니까 삶에서 주의상수라는 건 뭐 단 1회 구원, 뭐 1회 회개로 1회 구원 그런 유일의 개념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주의상수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안에서 실제로 어떤 종교적인나 철학적인 결단을 할 수 있게끔 이끌지만 그거 자체가 또 오래 수명은 길지 못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은 또 새로운 주의상수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로. 우리가 예전에 평화소단에서 영화 볼 때 한번 본 영화인데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그 사회복지 영화 아닙니다. 노인복지 영화 아닙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영화인데 이 잘못 보면 굉장히 폭력물 같고 굉장히 뭐 정말 의미 없이 사람을 죽이고 그런 폭력물 같은데 실제로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영화예요. 이게 정말 저는 제가 이때까지 재밌게 본 영화 몇 개 중에 5개 꼽으려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꼭 꼽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영화인데 거기 보면 결국은 돈의 문제인데
돈가방이 이제 돈가방을 찾아서 뭐 살인 청부업자 그걸 본래 처음으로 가졌던 사람들 때문에 피해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막 일어나고 결론에 가서 돈가방의 존재는 흐지부지 됩니다. 보신 분들 기억나겠죠? 마지막에 돈가방이 누구 수중에 들어갔는지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추적하던 경찰도 돈가방을 찾았다는 얘기도 안 하고 누구 손에도 지금 돈가방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영화 우리 배울 때 기억나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맥거핀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영화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맥거핀은 속이는 장치라는 말이거든요. 영화 용어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영화에서 은근히 공범자가 되는 거예요. 그 처음에 주인공이라고 할 만한 사람도 돈을 훔친 사람인데 상대적으로 그 영화에서 남들보다는 더 선한 사람으로 나오니까 영화 보는 사람들의 거의 90%는 저 사람이 돈을 안 뺏겼으면 이제 그죠? 그런 심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 놈도 훔친 놈인데 상대적으로 선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영화에서는 그렇게 하다 보니 끝에 가면 영화 굉장히 허무하게 끝나요. 기억나시죠? 아주 허무하게 끝납니다. 뭐 동네 애들 좀 나오고 뭐 애들한테 돈 줘가지고 뭐 옷 갈아입고 뭐 이렇게 아주 허무하게 끝나요. 거기서 어떤 장면이 아주 악권이냐면요. 이 진짜 이제 주인공 그 배우 이름 뭐죠? 그 스페인 배우? 네? 바르뎀 무슨 바르뎀? 바르뎀 맞아. 바르뎀. 근데 연기도 정말 잘해요. 그 고야의 유령에서는 그 거짓 그러니까 타락한 신부 연기도 잘하고. 어쨌든 그 사람 진짜 이제 나쁜 사람이에요. 그 바르뎀이라고 하는 그 스페인 배우가 맡은 역할은 아무나 다 죽여요. 그런데 이제 어느 가게 가가지고 이제 동네 황량한 이런 사막지대에 있는 이런 리커 스토어 같은 데 들어가갖고 뭐를 살라 그랬던가 하여튼 뭘 요구를 해요. 당대든가 뭐라 하는가 동전을 바꿔달라 그랬던가 하여튼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거기서 동전을 하나 딱 주면서 이제 맨 처음에는 그냥 주인도 지나가던 여행객이 뭐 사러 들어왔느니 이러고 생각하고 뭐 실없이 농담하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총을 딱 장전을 하고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주인도 갑자기 긴장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나쁜 주인공이 제안을 합니다.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네가 죽고 뒷면이 나오면 네가 살고. 이게 뭐냐면 우연이라는 얘기죠. 이때까지 철학에서 우연은 없었습니다. 다 뭐 정반합 이런 것처럼 뭐 변증법이 나오고 뭐 이데아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아니면 기독교 신앙으로 치자면 하느님이란 존재의 섭리에 의해서 다 움직이는 것이지 우연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나는 서양 이 미국 영화나 헐리우드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머리가 딸리니까 슈퍼히어로물만 만드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거기 철학 팀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낙관적인 겁니다. 우연이에요. 그 리커스토어 주인이 살아요. 하여튼 동전이 하여튼 사는 쪽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주인은 유유히 사라집니다. 주인이 나쁜 주인공 죽이지 않고 정말 약속은 지키는 거죠. 그럼 그때 그 리커스토어의 그 영감 주인이 느꼈을 감정이 뭐냐면 정말 이 사람 우리가 왜 죽다 살아나는 사람들은 뭐 천국이 갔다 와서 지옥이 갔다 와서 이런 것처럼 정말 천국까지 왔다 갔다 한 거죠. 거기서 이 사람은 삶의 향유를 느낀 거죠. 근데 삶의 향유가 뭘로부터 온 거죠? 어떤 절차를 밟아오거나 변증법적인 과정을 밟은 게 아니라 하나의 간단한 동전 던지기에 의해서 삶의 향유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뭘 느끼겠어요? 만약에 영화는 그런 얘기 안 나오지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면 아니 불교인이라면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살렸습니다. 아니 부처님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이 살렸어요? 부처님이 살렸어요? 누가 살렸어요? 동전이 살렸고 나쁜 주인공이 살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쨌든 그렇지만 그 향유를 통해서 자기가 믿는 신 혹은 삶의 운명 같은 실제를 한번 경험하고 온 거예요. 살짝 보고 온 거예요. 살짝. 그러니까 뭐 기독교인들 중에 뭐 내가 본 천국, 뭐 천국에서의 며칠 이런 책 다 사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고 괜히 감동받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실제계를 본 게 아니라 자기가 상징계에서 있으면서 요런 게 천국이야 막 이데올로기로 주입된 걸 그냥 가사 상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임사체험이라고 그러죠. Near Death Experience라고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음에 거의 같은 거지. Near Death 했던 거지. 그러니까 그 임사체험을 하고 왔는데 왜 천국이 하필이면 그 사람들 보면 천국 어때요? 다 좋잖아요. 다 아름답고 다 신비롭고. 그건 뭐예요? 살아있을 동안 자기들이 천국을 상징계적으로 머릿속에 그린 게 임사체험을 통해 나타난다. 그건 실제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아까 영화에서 나온 그
리커스와 주인처럼 그렇게 우연히 주의상스를 경험하고 나서 그가 순간적으로 경험했던 정말 삶과 죽음의 순간, 혹은 동전 하나가 나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주의상스인 겁니다. 그게 실제겠고요. 그러나 그 사람은 곧 어떻게 될까요? 세월이 지나서 잊혀지게 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상징계에서 살아가겠지, 그 리커스토와 주인은. 그죠? 그러다 또 그런 경험당은 또 한번 실제에 살짝 구경하고, 그래서 반복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상스라는 개념은 향유라는 개념인데 죽음이라는 그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를 정말 진리를 알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 부정을 되는 거죠.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상징계에서 이러이러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유혹하고 세뇌할 때 그걸 버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걸 버려서도 우리는 끝까지 자기 부정을 통해서 향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동시에 또 하나 이제 저는 지잭이 영화를 자꾸 인용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참 영화를 보면 우리가 이 어려운 락강이나 지잭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또 하나 좋은 영화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한국 영화입니다. 살인의 추억 기억나세요? 우리 이제 어르신들도 영화 좀 많이 보셔야 되는데. 살인의 추억 다 보셨어요? 보신 분들?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는 뭐냐면 한국에서 있었던 화성이라는 곳에서 뭐 열 몇 건의 그 연쇄 살인 사건이 있었죠. 그때가 전두환 시절인데, 희한하게도 그 뭐 민방공훈련이라고 막 소등하시하고 동네 뭐 다니면서 완장찬 사람들이 막 집에 돌 던지고 그랬어요. 불 안 끄고 있으면. 또 그럴 때마다 항상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데 아직까지도 못 잡았죠. 지금 잡았다 한들 공소시효도 지나서 범인을 뭐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 것이고, 뭐 열 몇 건이 되는데 유일하게 한 건만 모방범죄로 일어났던 한 건의 범인만 잡았던 거예요. 이 영화를 보면 거기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김상경이라는 배우와 그다음 송강호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성, 이 사람은 감성이죠. 그죠? 영화 보신 분 기억나시죠? 김상경이라는 이 형사는 서울서 파견된 형사로서 항상 과학 수사를 하려고 해요. 근데 송강호라고 하는 그 지역의 시골 형사는 그냥 감으로 하는 거예요. 감으로. 응? 딱 생긴 걸로 딱 봐도 알죠? 그래서 송강호가 아주 연기를 잘하죠. 나중에 서로씩 조금씩 닮아가요. 이성과 감성이 서로 교류를 해, 변증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죄 없는 사람들 끌어서 시골 형사들처럼 고문하는데, 거기서 이제 맨 처음에 막 막다가도 원내긴 척하고 그런 사람들 더 나빠요. 막으면 막든지 하면 같이 하든지. 김상경 그런 장면이 아예 비겁하게 맨 처음에 막 고문 못하게 하다가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되니까 고문하는 장면을 아주 직접 가담은 하지 않되 지켜보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요. 거기도 하여튼 알 수도 없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락강적인 개념들이 많이 나오죠. 그 김뇌하라는 그 조금 조연만 하는 배우가 송강호랑 같이 이제 시골 형사인데, 그 영화 제일 끝에 보면 협찬에요. 한신대학 학생들이라고 나옵니다. 협찬이란다. 특별 출연해. 나중에 엔딩 크레딧 보면요, 한신대 학생들이라고 해요. 그거 참 재밌어요. 한국신학대학 학생들이 거기 진짜 엔딩 크레딧에 나와요. 거기 보면 이제 술 먹다가 그게 화성이니까 이제 한국신학대학이 수원에 있나? 하여튼 수원인가 어디에 있으니까 거기 술 먹다가 이제 아이들이 막 좀 반체제적인 발언을 하니까 그 김래아라고 하는 송강호의 부하 형사가 화가 나고 애들하고 싸움이 나요. 근데 그 학생들이 진짜 한신대 학생들이었던 모양이야. 그 엑스트라로 동원된 모양이에요. 왜냐면 우리 대학 때 한창 데모할 때, 데모가 아니라 놀 때 부르던 노래가 있었어요. 그 공부 못하다가 죽은 놈 다시 태어나면 서울대 보내주고, 뭐 연애 못하다가 죽은 놈 다시 태어나면 연대 보내주고, 뭐 막걸리 못 마시다 죽은 놈 다시 태어나면 고대 보내주고, 마지막에 뭔지 아세요? 데모 못하고 죽은 놈 다시 태어나면 한신대 보내주고, 이런 약간 운동가 같은 게 있었어요. 우리 한신대 출신 목사님 공사 알란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데모로 유명한 학교였죠. 그래서 그런지 근데 그 영화에도 보면 김래아랑 막 싸우다가 아이들이, 그 학생들이 치르는 그
못이 박힌 그 강목에 발이 찍혀갖고 그게 파상풍이 걸려서 한쪽 다리를 잘라내는 그런 비극도 있죠. 네? 왜? 아니, 너무나 그냥 멍청한 것 같아요. 그 상황 모든 게. 영화 봤어요, 근데? 기억나죠? 장면 하나 나갔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장면은 뭐냐면요. 누가 봐도 거기서 박해일이라는 배우가 범인이에요. 그죠? 근데, 뭡니까? 그, 뭐, DNA인가? 뭐, 하여튼 그런 게 미국, 그때마다 한국에 DNA 기술이 없어서 미국에 보내서 그게 돌아오면 이제 이걸 범인으로 기소를 할 수 있는데, 박해일의 것과 DNA 그 감정 문서가 맞질 않아요. 그럼 그 영화에서는 실제로 박해일이 범인 맞습니다. 그 영화 뭘 보여주고자 했냐면 결국 이성의 절차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과신할 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상경에서 손 털고 어디론가 사라지는데 끝까지 송강호는 그 박해일을 그게 나온 상태에서도 여운을 못 버리고 굴 속으로 검은 공간 속으로 빨려 들어간 박해일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어떤 중소 사업가로 성공한 송강호가 갑자기 모두 영업을 위해서 그 동네를 지나가다 생각이 나면서 마지막 장면이 뭐예요? 텅 빈 하수구를 들여다보죠. 이거 락강 영화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텅 빈 하수구를 들여다보죠. 그러니까 지잭이 아마 한국 영화 봤을 때 이건 분명히 이거 아마 감독이 누군데? 네? 감독이 봉준호. 진짜 봉준호로 만든 영화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다들 실패할 줄 알았대요 그 영화는. 왜냐하면 영화는 끝 결말을 우리가 궁금해야지 영화를 보게 되는데 그거는 범인 못 잡을 거 다 알잖아요. 이미 세상이 거기서 범인 못 잡았다는 거 다 아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영화 실패한다 그랬는데 대대적인 히트를 했죠. 비슷한 영화로 뭐가 있냐면 그 인글로리스 바스타즈라고 그것도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그 영화도 사람들이 보면 영화가 말미에 갈수록 소위 말하는 지성인들은 이 작전이 실패할 거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2차 대전 역사에 조금만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괴벨스나 히틀러가 1944년에 파리에서 죽지 않았다는 건 누구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작전은 실패할 거라고 우리는 마음을 졸여요. 레지스탕스나 뭐 유대인들이나 몇 명이 합동작전을 하는 그 작전이 실패할 걸 아는데 영화는 그래서 난 또 그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고증 이런 거 없어. 거기서 히틀러가 다 죽여버려요. 1944년 아니 그래서 얼마나 통쾌해요. 뭐 괴벨스도 거기서 죽어버리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도 일종의 끝을 비틀어가지고 이렇게 된 영화인데 자 조금 이제 주의상스가 이해가 되세요? 향유인데 뭐 그런 향유라는 겁니다. 그게 저게 죽음이 결국 기독교의 위본하는 거랑 같은 컨셉이 그렇죠. 자기가 그렇죠. 죽었다 네. 쉽게 하는. 그러니까 거의 향유를 느끼는 것은 뭐 그런 개념을 뭐 지적이 직접 쓰지는 않았죠. 뭐냐면 거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거지. 향유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 거의. 그러니까 그 죽음을 경험한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두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계는 실제로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이 저도 당연히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인데 비판은 열어놔야 된다는 얘기지. 그 비판까지도 봉쇄할 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물론 지금 미국을 떠나서 뭐 직접적인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지만 전 행사할 기회가 있어도 사실은 빨리 파국을 막기 위해서 지난 선거도 이제 참여 안 했는데 뭐 그렇게 하는 게 응? 뭐라고? 목사님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 씨는 항상 공격하는데요. 자, 그건 그렇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지적하고 비슷한 입장이 뭐냐면 한국 사람 중에는 이제 박노자들은 욕하는 사람들 많아요. 박노자들 보면 굉장히 지금 호불호가 갈리고 있죠. 우리가 이 평화사당에서 박노자도 한번 불러왔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박노자가 또 어떤 걸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수 여사가 지금 인도에 갔어요. 근데 그 인도에 무슨 온 공주가 우리나라에 뭐 허씨가 돼가지고 그거는 전혀 근거가 뭐 상공미사일 뭐 한 줄 나온대나 뭐 근거가 없는 얘기. 근데 근거 없어도 국가 간에 그렇게 해서 뭐 인도랑 사이 좋아지면 나쁠 거 없죠. 저 그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지금 인도 정부가 뭐냐면 완전히 극우 정부거든.
지금 소수민족들 막 학살하고 막 세계가 다 지금 극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적어도 미국이라고 하는 이 우익 정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제 정세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끌려간다 할지라도 굳이 그렇게 인도까지 가서 또 정치적으로 뭐 거래를 하고 경제 조약을 맺고 이것까지도 우리가 양보할 수 있지만 그런 우리 두 나라는 뭐 본래 그 여왕을 배출한 민족이다. 이런 행사에 굳이 갈 필요가 있나? 근데 저는 또 그것도 뭐 정치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지만 그 비판 자체를 봉쇄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뭐 비판 자체가 조금 앞뒤가 안 맞긴 하지만 비판 자체를 왜냐하면 국가 대 국가에서 누가 그쪽 취재를 따지냐고요. 그거 따질 건 따져야지. 아이, 근데 그건 인도라는 그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우익 정부가 된 거예요, 그게. 그렇지. 그게 또 민주주의의 한계인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너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지적도 그래서 우리 홍대명 비슷하게 트럼프를 지지했어요. 지난 선거에서. 지적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좌파 진보 진영도 이런 선거 결과를 보고 한 번쯤은 반성을 해야 돼요. 지금 트럼프 현상으로 나타나는 건 뭐냐면 제가 오늘도 제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했지만 이명박이나 지난주 잠깐 얘기했군요. 이제 이명박이나 박근혜나 트럼프를 뽑은 것도 다 민중들이에요. 저는 그 뭐 박근혜 때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많은 분들이 주장하는데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그렇게까지 저는 썩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부정개표가 있었다거나 또 우리 교인들 중에는 아직도 부정선거를 믿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 앞에서 그 말 못하지만 하여튼 저는 그렇게 우리 민주주의가 그 정도로 그렇다면 한 명쯤의 그 양심 고백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뭐 반면 저는 아직도 세월호에 대해서 음모론을 아직도 굳게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다 자기가 믿고 싶은 거면 믿는 거니까. 어쨌든 그럴 때 그 형식적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 민주주의라고 하면 사람들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우리의 지도자를 뽑고 그것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하는 그것이 깨어진 것만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명박이 보여준 것, 박근혜가 보여준 것, 지금 트럼프는 적어도 우리가 한반도 문제 때문에 트럼프를 잠정적으로 지지하는 것 뿐이지 한반도 문제만을 제외하면 지금 빵점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물론 한 나라를 지키는 사람으로서 무조건적인 난민의 유입을 다 허용할 수는 없어요. 그 남미에서 올라오는 캐러반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뭐 국가에서는 당연히 행정적으로 막아야 되겠지. 그러나 그걸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그렇게 마치 인베이전, 침입자라는 말을 쓸 정도는 아닌 거죠. 계속 국가주의로 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 남미의 그 난민들이 왜 발생을 했어요? 결국 미국이 장난쳐서 발생한 거잖아요. 그죠? 그 차베스. 쿠바를 가보면요. 난 그래도 카스트로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보는데 곳곳에 체게바라의 동상이나 체게바라의 초상화가 카스트로보다 더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카스트로 죽었지만 카스트로 제가 갔을 때 카스트로 뭐 병석이라도 살아있을 때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초상화가 붙어있는 게 뭐냐면 차베스입니다. 그러니까 석유가 날 때 쿠바에다가 엄청나게 석유를 밀어줬던 애들. 쿠바가 경제적으로 지금도 어렵지만 그나마 일어서는데 차베스가 굉장히 도움을 줬죠. 진수원도 사람들 아니 도미니카하고 베네수엘라 남쪽에 다 올라오는 거지. 일종의 저거죠. 온두라스. 도미노 현상인 거지. 도미노 현상. 지금 스탑되고 있어요? 모르겠어 어떻게 됐는지. 잠잠해. 그 사람들도 선거 결과를 기다렸나? 어쨌든 근데 차비에서 초상화가 그리 많아. 네, 쿠바에 완전 우리의 친구라는 말로. 베네수엘라에서 도와줘. 어쨌든 그렇게 볼 때 트럼프라는 현상을 볼 때 그럼 우리 좌파 진영에서는 트럼프를 욕하고 뭐 이명박 박근혜 나쁜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도 한번 좀 바꿔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적이 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막 알고 있는 민주주의 뭐예요? 형식적 민주주의예요, 그냥. 그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사람 뽑고, 조금 더 좋은 사람 뽑고. 그것도 물론 점진적인, 지금 기병 씨가 말하는 점진적인 개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죠. 저는 이만큼이라도 온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온 나라가 다 썩었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때도 뭔가는 점진적인 발전을 해왔어요. 제가 딴 데 가서 이 말 못해요. 사꾸라 소리 들을까봐. 제가 뭘 보고 그랬더라? 한번 느낀 게 있었는데 뭐 하여튼 굉장히 사소한 건데 저걸 박근혜 때 했단 말이야. 그런 걸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으면 외국의 무슨 어느 연구소를 도와주는 거였나? 그게 이제 뭐 하나 제가 듣고 저런 사소한 걸 박근혜 정부에서 했단 말이야. 내가 그걸 놀란 적이 있는데 어쨌든 조금씩은 다 발전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박근혜는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명박은 죽기까지 저 감옥에 살려야 되는데
박근혜는 좀 불쌍해요. 머리 나쁜 죄밖에 없는. 그렇지 않나? 그것도 죄지요. 죄긴 죄인데 그건 장애인에 대한 폄하입니다, 선생님. 아니 그때 자기가 그렇게 모자란다. 편집하셔야겠어요. 근데 목사님 그래서 같은 대통령 견해 같으면은 역사상 나쁜 사람이 이승만이나 박정희도 하나도 안 나빠요. 잘하는 점도 많아요. 그래요. 제 말 들으셨나요? 과를 아니, 제 말 들으세요. 제가 그걸 말하려고 한 거예요, 바로. 그만큼도 했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이 정부도 잘하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따져서 이 정부의 정당성을 주려면 거기도 줄 수 있다는 거지. 우리는 현재 정부를 그 양반도 그렇기 때문에 정당성을 주자는 게 아니라 이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주면서 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우리가 유보하자면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뭐 그렇게 뭘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정당성 주는 거 아닌데 오히려 우리가 한번 지적처럼 뒤집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뭐 기병신 여전히 인정 안 하는. 아니 근데 저는 그 명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해요. 내 명제 아니야, 지적 명제. 어느 그 대통령 한 사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정치적 그 사회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박근혜 혼자 멍청해갖고 그럼 박근혜가 그 나라를 말아먹을 동안에 가만히 있었던 것들 그 사람들이 다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어느 한 대표로 해가지고 김대중 정부 때 이런 게 있었어. 노동개혁 제대로 안 됐어. 그러니까 김대중 잘한 거 하나도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 그러니까 결론은 점진적인 개혁이라든 이 따옴표를 하고 보면 누구도 다 잘했다는 거지. 못한 것도 있지만. 아니 근데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그렇죠. 그런 건 있겠죠. 근데 그게 오히려 파국을 유도한다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왜 파국을 그러면 그 완전히 모순돼 갖고 여기 있는 모든 그 민중들은 다 굶어 죽고 그다음에 맞아 죽고 아무도 안 도와주고 맞아 죽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파국이 왔으니까 됐다 성공했다 근데 이거야. 모든 정책의 비판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게 좋은 거란 거죠. 근데 그 나은 나았다는 게 사람마다 다시 돌아갑니다. 우린 여기서 다 최소한의 먹고 살 만큼 이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진짜요? 네. 뭐 그렇게 믿어야죠. 자기 마라톤도 하잖아. 난 돈 없어서 마라톤도 못하고 베비제. 자, 우리는 최소한의 먹고 살 거 이상이 되는 사람인데 이게 뭐냐면 끊임없이 개혁 자유주의자가 됐건 보수주의자들은 너무나 상위 계층만을 위해서 그들의 정책을 개발했다면 그것이 한 단계 내려온 것만은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은 중산층이나 하위 계층까지도 돌보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은 인정하죠. 뭐 한국이 되었든 어디에 되었든 간에. 그런데 항상 거기에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지적을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게 지적도 물론 비판받을 부분 많지만 자꾸 뭐 박노자도 비슷한 의견이지만 이 단계에서만 우리가 비판을 유도해버리고 아유 이 정도면 됐지 그럼 다음은 또 다른 역사의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또 다른 발전의 단계를 열어놓지 뭐 라고 하는 순간 절대 그런 세상을 놓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내 얘기 아니야. 자꾸 나한테 따지지 마. 그것도 비판할 수 있죠. 그렇게 비판할 수 있고 나도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뒤 모순되는 게 자 직분의 정에 대해서 반이 생겼어. 합을 인정하지 말아야죠. 뭐를 인정하지 말아요? 합을. 합을 인정 안 하잖아, 지적은. 그 과정에 대한 변증법을 따진다니까. 거기서 서로 싸우고 하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모호해요. 어쨌든 공명 들어. 자, 그럼 맞아요. 김을 다 뺐네 그냥. 자,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은 뚝딱하기 보기, 대중문화를 통한 자클악강 입문입니다. 아까 뭐 영화 얘기 3장에서 다 했는데 쭉 여기서 보면 여기서 몇 번 이 개념을 보면 특별한 건 없고요. 요거 하나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적은 그냥 예언자예요, 예언자. 너무 높이 평가.
했나 또 김영식 뭐라 그러겠다. 그냥 모든 걸 다 삐딱하게 보는 거야. 다 한 번쯤은 찍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시비 걸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래서 지적이 말하는 것 중에 또 잘 말하는 게 뭐냐면요. 도착이라는 말이에요. 도착. 그러니까 이게 전복. 다 한문으로 안 쓰니까 먹는 전복 아니고 뒤집어진다는 거고 도착은 왜 우리 성도착증 환자 왜 하나에 집중하고 이러는 건데 그 도착이란 말이 우리가 그냥 성도착증하면 뭔가에 집중한다 그런 의미인데 이렇게 보면 뒤집을 도자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성을 생각하지 않고 뒤집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상의 성을 벗어난 행동을 할 때 그럼 도착증이라고 하는 거니까 집중한다는 의미보다는 뒤집는다는 의미가 다. 그래서 도착이나 전복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래서 어쩌면 그러니까 지적은 막 이런 거예요. 또 이런 것도 굉장히 또 비판의 여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성도착증 환자만이 실제로 뭐 성을 즐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걸 해요. 그러니까 그 개념에 너무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그게 말하고 싶은 게 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은 항상 뒤집어 한번 보자는 거지. 왜냐하면 제대로만 보면 실제계에 끊임없이 못 따라하는 거예요. 제대로 보는 건 뭐예요? 우리가 상징계 안에서 교육을 받은 거야. 요거는 이렇게 봐. 요거는 컵이라고 봐. 컵은 뭐를 따른다고 봐. 뭐 이런 걸 이제 보게 되는데요. 한번 뒤집어 보라는 얘기죠. 그 요즘은 유튜브가 워낙 발전해서 유튜브를 보게 되면 영화 중에 막 누군가가 참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한국 영화나 이런 것들 중에 요약본으로 요약왕이라는 보셨어요? 요약왕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적어두세요. 거기 보면 한국 영화 이때까지 수십 년 영화 다 요약돼서 한 10분이면 다 봐. 재밌는 장면만. 그러니까 본 거를 또 봐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던 거를 또 봐도 재밌어. 근데 이제 그 달마야 서울 가자라고 하는 조폭들이 절로 도망갔던 영화가 있어요. 굉장히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 그걸 한 10몇 년 만에 다시 봤는데요. 며칠 전에 한 10분 요약본으로 거기 보니까 그 큰 스님이 이제 이 스님 진짜 스님들하고 이 절로 도망온 조폭들하고 조폭은 절에 며칠 더 숨어 있게 해달라 그러고 일반 스님들은 쫓아내려 그러고 빨리 그러다 이제 시합을 붙여서 큰 스님이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다 이제 동점이 되는데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 깨진 독에다가 이제 물 붓기야. 이런저런 걸 다 해봤자 모른 자꾸 새 나가는 거지. 근데 조폭 하나가 이러면 되겠네 그러면서 깨진 독을 연못에 빠뜨려 버렸어. 중들이 못한 거를 조폭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득 차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장면에 그렇게 지적적인 도착적인 증명이 처음 알았어요. 영화를 10몇 년 전에 굉장히 재밌게 본 영화인데 한번 그 요약왕으로 보니까 한번 여러분 그 유튜브를 보시면 요약왕이라고 쳐보십시오. 그럼 시간 난 줄 모릅니다. 너무 요약왕. 한번 들어가면 비슷한 게 그러니까 아시는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를 한번 보면 중간에 해설도 해줘 어떨 때는. 해설도 유튜브에. 어쨌든 영화가 현대 철학을 많이 반영하고 있으니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항상 보시면서요 이렇게 그렇게 연못에 깨진 독을 부어서 물에 채우는 게 바로 지적이 말한 도착이구나. 오늘 개념을 도착, 전복 많이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4장은 대중문화로 보긴데 아까 뭐 제가 노인을 위한 나라도 없다 얘기했고 또 살인의 추억도 얘기했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이제 거기서는 개념만 우리가 먼저 보게 되면요. 4장은 비교적 짧고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읽으셔도 됩니다. 또 이 철학적인 개념 하나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표와 기의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하여튼 뭐 사인에서 나온 말로 다 프랑스 언어 철학자들이 만든 용어인데요. 뭐 시그니피앙, 시그니피 컨트인가 하여튼 뭐가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표는 나무. 그 다음에 기의는 나무로 하면 우리가 상징하는 의미들. 그죠? 뭐 나무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열매를 맺는 기능을 생각하시고 할 수 있고 열매를 맺는다 뭐 목재로 사용된다 뭐 이런 우리가 나무 했을 때 생각나는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죠? 목재로 사용된다. 그럼 모든 언어 철학에서 기의는 기표에 우선한다는 게 언어 철학의 기본이었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그저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나무라는 말이 상징적으로 만들어낸 말이지 실제로 우리가 나무라고 했을 때 생각하는 건 이게 먼저라는 얘기죠. 맞는 얘기 같죠, 그죠? 모든 언어 철학자인데요. 근데 지적은 이것도 뒤집습니다. 기표가 기의에 선행한다. 이건 딱 이제 기병 씨가 비판하기 좋은 부분인데 그냥 남이 해놓은 거 다 뒤집고 보는 거야, 지적은 일단.
기표가 기의에 선행한다. 그건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또 진짜 삐딱하네. 아니 그래서 언어가 개념이 언어를 구성한다고 믿지만은 이때까지는 그래왔죠. 그렇지만 언어가 우리가 쓰는 언어로 인해서 우리의 의식이 달라지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게 진재의 말이에요. 그건 제 말이죠. 비트겐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지적 전에 저 비트겐슈타인도 그런 이야기했고. 비트겐슈타인이 우리의 근데 원래 이거 언어학자 누굽니까? 그 유명한 게. 소실. 네, 소시르가 맨 처음에 기의가 기표에 우선한다 그랬죠. 소시르 언어학에서.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결국 우리가 약속해 놓은 기호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것의 의미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또다시 지제는 신기한 게 그럼 그 사람은 깊은 의미에 대해서 천착하지 않는 사람인가? 항상 그 눈에 딱 띄는 기호로만 모든 걸 판단하는 사람인가? 그런 걸 주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은 모든 또 절대적인 것들을 이제 파기해버리는 거죠. 나무는 그냥 나무라는 이름이야. 일종의 중대 유명론 같은 거죠. 나무란 건 나무란 이름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안의 의미는 네가 얼마든지 생각해낼 수 있고 실제로 이것을 우리가 나무라고 부르지 않고 뭐 돌이라고 부른다고 한들 이 의미가 어디 가느냐. 그냥 이것이 항상 더 중요한 거야. 오히려 우리가 어느 하나에 약속해놓은 기호가 더 중요한 거야. 그러므로 지나치게 어떤 의미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은 항상 모든 것을 뒤집어보고 도착적으로 보고요. 아까 지금 제가 책을 다시 한번 보다가 이제 우리가 2장에서 빠뜨린 건데 3장에서 빠뜨린 건데 그래서 임금님에게 옷 입히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뒤집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벌거벗은 임금님의 우화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거 보면 그냥 어린아이 하나가 가장 정직하게 말해가지고 임금이 그 사치에 찌든 임금이 자기가 벌거벗은 사실을 모르고 일부 아부하기 좋은 군중들에 의해서 이렇게 착각에 빠졌다 아이의 지적에 의해서 깨달은 어떤 정직, 윤리의 모두를 이해하는데 지적은 임금님에게 옷 입혀야 된다는 거지 가서 누군가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정직과 윤리가 아니라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임금에게 옷을 입힘으로써 거기서 또 다른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역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 사소한 것으로 기병씨처럼 자꾸 사소한 걸로 시비를 건다는 거죠. 임금님에게 옷 좀 입혀줘 관대하게 그냥 저 임금님 빨리 벗었다 그러지 말고 그런 개념들이 이제 지적의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지적을 우리가 쉽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기표 기의도 그렇게 이해하고요. 여기 보면 선행한다는 뜻이 잘 헷갈려요. 중요하다는 뜻인가요? 앞서간다. 그러니까 앞서간다는 의미가 헷갈려서. 그러니까 우리는 나무를 생각하면 먼저 나무보다는 나무가 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잖아. 집에 가서 오늘 뭐 집에 있는 감나무에 물 줘야지 그건 기표구나 오히려. 그러니까 뭐 나무가 이런 걸 만들고 그런 걸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나무 하면 그냥 나무 그냥 본시보다도 응. 그 상징에 의해서 결정이 그렇지. 그게 선행한다는 거예요. 기호가 선행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면 이제 우리 3장에 나오는 건데요. 제가 이제 추천한 건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이라는 말 썼잖아요. 여기서 환상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이거는 이제 칸트 개념이라고 그랬죠. 이데올로기죠. 환상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때까지 우리가 막시즘에서는 늘 존재가 의식을 규정하고 내가 사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 무슨 신앙이나 이것 때문에 존재가 의식을 규정하고 하부가 상부를 규정하는 그런 개념이었잖아요. 근데 이걸 깬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베냐민. 말씀드렸던 유대인으로서 이제 미국으로 피신 갈래다가 스페인의 어떤 여인 쪽에서
밀고자 해서 죽으면서 자기 몸에 갖고 있던 청산가리를 먹음으로써 이제 장렬하게 죽었던 천재 철학자죠. 베냐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1943년에 죽었고 1800년대 후반에 한 47살 정도에 죽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막시스트였어요. 근데 막시즘은 정신이나 이런 게 없어. 유물사관이잖아요. 물질 나잖아요. 뭐 물질의 원을 규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처음 말한 게 뭐냐면, 오히려 실제로는 물론 당연히 존재가 의식을 규정하고 하부가 상부를 토대가 될 규정하지만, 그러나 사회에는 일정 정도의 어떤 문화라는 것이 있다. 즉 상부라는 것이 있다.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런 약간의 이제 수정적인 막시즘 사상을 내놔서 오늘날 베냐민이 죽은 지 한 지금 60, 70년 됐는데 다시 베냐민이 또 뜨고 있어요. 베냐민을 제일 띄운 사람이 또 지젝이에요. 지젝도 바로 이데올로기의 반상이란 말을 통해서 자기는 정통 막시스트라고 얘기하면서도 이데올로기의 반상이란 걸 통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만들려고 하는 유토피아,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이 만들려고 하는 유토피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떤 물적 토대로만 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잘 나눠 잘 사는 세상, 이렇게 꿈꾸지만 실제로는 이것 또한 어떤 환상에 의해서 규정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한 게 좋은 세상일까요? 심심할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평등하구나.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평등에 대한 과대망상이 가져온 상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젝이 자기의 꿈은 뭐 첫 시간에 얘기했죠. 헤겔 철학을 되살리는 것, 네 가지죠. 헤겔 철학을 되살리는 것, 헤겔과 락강을 접목시키는 것, 기독교 유산을 다시 되살리는 것, 그리고 하나가 뭐냐면 공산주의를 되살리는 것. 그건데 거기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럼 전통 원시적 공산주의가 다 좋은 거냐, 소련식 공산주의가 다 좋은 거냐,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냥 물질적으로 모든 것을 다 나누면 되냐? 그것 때문에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젝은 또 비판하려면 그건 뭔데? 라고 물을 수 있지만 뭔데에 대해서 제시하지 않지만, 베냐민이 얘기했듯이 거기에도 이데올로기적 환상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지. 니들이 아무리 빨갱이라고 한들 니들한테 정신이나 뭐 의식이나 전혀 없겠냐. 거기에도 어떤 평등 세상에 대한 환상이 있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면 정말 좋은 세상일까? 그건 아닐 거라고. 그죠? 심심하죠. 그리고 그 세상은 또 오래도 못 갈 거예요. 그럼 거기서 또 평등에 저항한 욕구가 생긴 사람들은 누군가가 또 우뚝 서려고 또 역사는 계속 비극적으로 반복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젝이 말하는 건 다 한번 뒤집어져요. 공산주의를 되살리는 것도 스탈린으로 돌아가자니까 아니에요. 근데 스탈린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스탈린을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스탈린을 연구해. 그래서 전체주의가 어쨌다고 뭐 이런 책도 써. 그럼 거기 읽어보면 책처럼 굉장히 스탈린 옹호하는 책 같아요. 레닌도 옹호하고 스탈린도 옹호해, 심지어. 또 스탈린 옹호자가 누구냐? 박노자도 또 스탈린을 굉장히 옹호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박노자도 지적 영향을 많이 받았나 봐. 이게 뭐냐면 스탈린으로 다시 돌아가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스탈린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스탈린 하면 너무나 우리 고려인들을 사할린으로 보내고 나쁜 놈이죠. 사실은 수많은 사람 죽이고,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제일 먼저 무시하는 사람 아니에요. 사회주의는 뭐예요? 프롤레타리에겐 국경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근데 민족 개념을 도입해갖고 소비에트인 아닌, 러시아인 아닌 사람들은 다 쫓가는 거 아니에요. 저쪽으로 다 쫓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알자고 하는 과정에서 스탈린의 이제 공발을 따지다 보니까 이제 간혹 지젝이나 박노자 같은 사람들이 좀 이제 욕을 먹죠. 그러니까 뭐 박노자는 또 한국말로 쓸 때는 꼭 또 스탈린이라고 안 써. 스탈린이라고 쓰고, 하여튼 그 양반은 굉장히 독특한 양반이에요, 박노자도.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젝은 우리한테 문제만 제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문제만 제기한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든 편견을 깨고 문제를 제기하고 실제를 볼 수 있으려면 정말 자기를 다 버리고 죽음과 같은 향유를 즐기면서 텅 빈 공간을 봐야 된다는 거지. 그것이 잘못 들어가면 영원히 역사에 묻혀버리는 박해일이 숨어들었던 열차 터널 같은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송강호가 텅 빈 하수구로 봤을 때는 굉장히 표정이 분위기가 밝죠. 그 장면을 기억하시는 모르겠는데 조명이 굉장히 밝아요. 박해일이 터널 속으로 도망갈 때 비가 막 내리죠. 밝아요. 그런데 그 터널을 그러니까 하수구를 어떻게 쳐다봐요? 송강호가 답을 아는 듯이. 아니 그게 아니라 표정이.
뒤집어 쳐도 되게 좋아. 지적이 만든 영화 같아. 자, 질문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완전한 평등 세상이 오기 전에 네. 불평등은 계속 심화가 돼야 된다는 것이 네. 지적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지. 그건 또 아니지. 너 지금 뭘 배웠어요 지금?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지적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 어떤 말을 할 때 그것이 100% 진리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너에게 필요한 말은 이거다라는 어떤, 제가 느끼기에 약간 그 젠 마스터가 하는 선문과 비슷한 그런 거 거예요. 있죠. 뭔가 그게 진리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너한테 필요한 말은 지금 이거다라는 거를 주는 거죠. 근데 예를 그 들어- 필요한 말이 뭐 우리가 믿고 있는 말을 깨라는 거지. 이때까지 그게 좋다는 말, 좋다고 알고 있던 걸 깨라는 거지. 계속하세요. 아니, 오늘 저는- 많이 밀렸어 김영 씨. 제가 죽는 것도 헷갈리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죠. 그게 이제 그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때는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되는 거냐면 그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 사실 바뀌거든요. 바뀌죠. 상황, 네, 그러니까 네. 사실은 100% 진리라는 건 없죠. 그 상황에 맞는 네. 게 있는 것뿐이죠. 그러면 그때 필요한 거라고 던지는 것들이 나중에 돼서 그 서로 모순이 돼갖고 그러니까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지. 왜냐면은 스승이 제자한테 너에게 딱 한마디를 줬는데 그걸 몇십 년 후에 그 말이 진리니까 계속 믿고 가면 안 되죠. 그 상황에 필요했던 말인 거고 나중에 가선 정반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거를 자꾸 과거와 지금과의 모순을 자꾸 찾고 그러면은 지적을 잘못 이해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 공격 좋다. 아니 난 모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지적은 처음에 그 자기 이상적인 공산주의 본주의라는 것을 레닌주의에서 찾았었어요. 그 1편 그 자기가 처음에 썼을 때는 나중에 되면은 또 그걸 또 반드시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 레닌도 좋아했죠. 그러면 그 당시 근데 레닌은 또 스탈린과 달라서 레닌도 욕먹을 때는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상황이고 지금 어떤 상황이고. 근데 사실 지적이 가까워지기 시작한 거는 신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모순점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어떤 세계가 그 설정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데서 지적에 사람들이 요구하는 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적은 그 말의 내용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 사람이 왜 그때 그런 말을 했는가 어떻게 보면 제가 저 기표에 오히려 더 우리가 좀 관심을 두면은 지적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았어요? 할 말이 없죠. 나도 할 말이 모르니까. 김현 씨가 조금 밀리네. 아니 그게 어떤 지금 현재 시험하는 그 세상의 모순에 대한 분명한 자기 그 메시지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지적이 말하는 거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옳고 있다고 믿어왔던 것들, 특히 우리가 좌파 진보 진영에서 금과업자처럼 믿고 있던 거를 우리를 위해서 깨주는 거예요. 왜? 저들만도 못할 수 있다는 거지. 언젠가 한번 얘기했지만 지적은 막 미국의 지역 방송도 많이 보나 봐요. 그래서 두 사람의 토론을 봤어요. 하나는 성공의 신부고 하나는 근본주의자 목사였어요. 근데 아마 종교 간의 대화나 이런 거를 놓고 싸웠으면 당연하죠. 근본주의 목사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성공에는 비교적 진보적인 교단이니까 진보적인 교단은 뭐 우리가 종교는 다 똑같은 거고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 같은 지성인들은 누구 편은 손을 들어주겠어요? 그냥 그렇죠. 성공의 신부선을 편을 들었는데 지적을 아주 통렬하게 까는 거죠. 왜 까느냐? 그 사람의 얘기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자기 주장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정확하게 나가야 됐다는 거죠. 근데 근본주의자가 오히려 그건 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장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방식이. 그럼 성공의 신부는 뭘 잘못했느냐? 그가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다는 거지. 글쎄 뭐 지적을 좀 더 연구해 와야지 그 이야기 되겠지만 일단 내가 보기에는 보면 지적이 자기가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만큼 자기도 비판받 그거는 아니지. 철학자한테 그거는 그 사람의 윤리적인 책무를 우리가 따질 필요는 없지. 지적은 윤리적인 측면이 비판하는 아니라. 거에 대한 잘 보실 때 그 사람의 태도는 어때요? 누가 지적을 비판하는지 아주 다 받아들이지. 근데 말빨에 지지가. 비판하는 사람. 일단 영화를 세계 영화 다 본 사람 같은 너 영화 이거 봤어? 그럼 할 말 없거든. 철학자들은. 그리고 또 지적은 영화를 안 보고 감독일까? 그런 사람. 외곽 기술이다. 영화 내용에 대해서 까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형처럼 무슨 여자랑 네, 결혼을 옛날에 하는 저- 이런 걸로 까는 거 아니야? 근데 옛날에 저 영화 감독에 대해서 뉴스엠에 한창 기사 많이 쓸 때 나도 그런 적이 있는데. 영화를 안 보고 영화 내용에 대해서 까요? 영화를 안 보고. 그런 아 그리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 사회로 한번 가져오면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자만에 빠지지 말자는 거지. 왜? 우리 내부의 주장이 좀 그릇된 것들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무슨 백두환영회라는 게 열렸어. 그냥 우리는 가짜는 애들로 보면 돼. 그런데 진보 진영에서는 지금 그것이 혹시 보수 진영에 빌미를 줄까봐 자꾸 안적이라고 더 큰 비판을 해. 이거는 진보 진영이 가져왔던 그동안의 표현의 자유나 이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부정에 들어가. 여기서 따르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에서 자기 부정이 아니라 자기 기만에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걸 뭐 그 철딱선이 없는 것들이 그 세종문화 앞에서 뭐 많이 모이지도 않았더만 뭐 그걸 뭐 걱정들을 해. 한 30명 모여갖고 빨간 수술 흔들면서 뭐 김정은 오늘 환영회를 했어요. 그 뭐 한 30명이 백두 환영회 그래갖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보면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을 해프닝으로 안 보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보수 진영에 말려드는 거지. 그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막 그냥 저거는 오히려 남북 관계를 더 경직시키는 잘못된 행동이다. 그럴 필요 없다고 봐. 근데 진보 진영 내에서도 조금 더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에 빠져들다 보면 그럼 나한테 하는 질문이랑 똑같은 거야. 너 그럼 나가서 너보다 못한 사람하고 한 번이라도 더불어 살아봤니? 그건 아닌 거지. 그건 나도 안 살아봤어.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한 의식이라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 중산층 개혁에 만족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결국 지적의 얘기는. 그것이 그리고 오늘 문재인 정부를 바라보는 우리 비록 교민들이지만 또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형식적 민주주의라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한번 반성의 지점을 보라는 거지. 시제. 토대를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문재인 만세 부르지 마. 아니, 그러니까 이뤘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언젠가 사회는 더 나아간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더 나가지도 않았다는 거지. 지적이 보면. 뭐 그렇게 좋아졌어? 아니 그러니까 지적이 말하는 거는 우리가 뭐 이루었다든지 나아가고 있다는 거 그게 바르게 가고 있는가 그 그렇죠. 돌아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항상. 저쪽 보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돌아보죠. 돌아보고 있어요. 항상. 자, 오늘 그만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